먹으려면은 이거를 끊어야 된다. 갓을 끈을 하나 끊어야 된다. 속이라 미안하지만 녹음하지 마세요. 예? 촬영하는 겁니다. 난 자유롭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그거 여기서 듣고 가서 신문에 써서 이러쿵 저러쿵 그건 하지 마세요. 걱정 말고 하세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주장한 거는 한국과 일본을 이간시켜서 그 끈을 하나 끊어내든지 미국과 한국을 이간시켜서 끈을 하나 끊어내면은 가선 두 끈으로 묶어야 같이 붙어 있는데 한 끈만 끊으면 가선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은 두 끈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으니까 일본과 한국을 이간시켜서 그 끈을 끊든지 아니면 미국과 한국에 이렇게 이간시켜서 미국과 사이를 멀게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만 끊으면 남조선은 날아간다. 이걸 끝까지 써야 된다. 김일성이가 69년도에 부르짖은 게 그거예요. 근데 북한의 애교 전략, 남한의 한 전략은 겉으로는 변화가 있지만 속으로는 중심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자, 1941년에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45년 6월 8일에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6월 29일에 나가사키에 또 한 방 떨어뜨렸어요. 그때 얼마가 죽으면 2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8월 9일에 떨어뜨렸는데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정오 방송을 통해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한다. 항복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일본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패전국으로서 용기를 다 잃고 있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이거 어떡하나 방황하고 있을 때 1950년 5년 후에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일본의 메가더 장군이 사령관, 극동사령부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나니까 미국에서 군수 물자고 이걸 너무 멀으니까 한국에 직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3년 동안 53년 7월 27일에 휴전될 때까지 군수 물자 필요한 것을 일본에서 한국 전쟁의 후방 기지가 일본이에요. 거기서 모든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다 보니까 일본이 눈코 뜰 새 없이 그냥 뭐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된 거예요. 한국은 싸우느라고 정신없는데 일본은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후에 1964, 5년 될 때 자유중의 2대 강국을 뜰 때까지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게 모든 산업을 발전시키는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미국의 극동사령부의 트루만서부터 공군참모총장, 해군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이 사람들이 일본에 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유대를 강화해서 미국과 일본이 아주 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다 압니다. 일본하고 미국하고 더 친하지 한국하고 미국하고 더 친하냐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아베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10일도 안 됐는데 제일 비싼 골프채 사가지고 더 선물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통화하고 만나요. 아베하고 트럼프하고는.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전쟁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얻었다. 하나는 전 산업의 부흥을 가졌고 또 하나는 일본과 미국이 가까워지게 됐다. 그런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야,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
뭐 노동시간 몇 시간 급여가 막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무조건 죽기 살기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강대국이 되는 짧은 기간에 이런 기회가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박 대통령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공과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군수든 공이 더 많으냐 과가 더 많으냐. 근데 하나도 과가 없이 이걸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여건에 적응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박정희 대통령이 했습니다. 근데 왜 했는가? 그걸 몰라요. 한번 제가 그걸 역사를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어떻게 됐어요? 6.25 전쟁이 끝나면서 한국은 서울 잿더미 됐잖아요. 전부 폐허됐잖아요. 새끼를 못 먹어서 거리에 거지들이 전쟁 고아 상위 군인들의 행패, 그리고 미국에서 우유 주고 알람데 쌀 주고 옷 주고 그래서 그걸로 연명했잖아요. 새끼 밥을 못 먹어서 그때 국회의원들이 공약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새끼 밥을 먹도록 내가 해주겠습니다. 국회의원 보내달라. 그게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웠어요. 근데 1964년에 중국의 핵무기 개발했습니다. 일본은 자유진영 두 번째 강국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걸 마중물로 인해서 경제개발 1차 계획, 2차 계획 하는데 그 돈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박정희 대통령이. 홀랑 까먹은 게 아니다 이거야. 그거를 국민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다. 아니다 이겁니다. 그 돈, 일본의 돈을 받아서 우리가 그 가난했던 새끼 밥도 못 먹고 산업시설 아무것도 없고 구미공단, 울산, 포항 산업단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발전의 기본을 5억 불을 받아서 했다. 이게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지난 수백 년간 일본은 우리 독립을 맞다르고 우리 부모 형제를 살성했고 우리 재산을 착취했다. 과거만을 따진다면 일본은 우리의 불구 대천 원수이다. 그러나 이 각박한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어제의 원수라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들과의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민민복을 위한 현명한 대처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민들에게 박 대통령이 호소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용주의자고 현실주의였다.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한일 국교 정상화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 어떤 거냐. 과거 청산하자 호혜 평등의 기본 관계를 일본과 한국이 대등한 관계로 그 다음에 청구권 문제, 어업협정 당시 일본의 교포, 한국 교포 60만이 살았어요. 이 교민이 훨씬 더 북한을 거류민단,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다음에 제1교포 고국 방문단 청주 안기부했던 박중령이 일본에 와서 가슴에 충딱 섰는데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요정에 한국 영화배우 하던 사람이 동경에 가서 요정을 했어요. 거기에서 가슴에 권총을 차고 북한계 인사들 만나서 이 박준영이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게 뭐냐. 제일교포 고국 방문단을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 와봐라. 이래서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걸 되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재 반환 문제, 미국, 일본에 있는 60만의 교포들의 지위를 어떻게 할 거냐. 직업에 차등을 주지 마라. 똑같이 일본인과 대해달라. 이런 모든 것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박 대통령 한국이 주장에 100% 반영은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교란 상대가 있는 것이고 일방적인 강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본 침략을 당한다면 열등의식도 버려야 하지만은 당장에 우리가 큰 덕을 볼 것이라는 천박한 생각도 절대 금물이다. 앞으로 결과가 좋을지 불행할지는 우리 자세와 각오에 달려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차라리 한일 사의를 앞세우면 이번에 체결된 모든 협정은 제2의 을사보조약이 된다. 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박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되돌아보시면 돼요. 우독을 이번에 아시아 게임 하는데 일본 사람이 왔을 때 제가 물었어요. 일본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일 관계에.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참 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나 한국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베가 저렇게 극우파의 지지를 받아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일본의 역사에서 비판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본 사람이 저한테 군수님 솔직히 제가 얘기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라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위안부로 그걸 한 게 한국만 한 게 아닙니다. 중국도 하고 필리핀도 하고 동남아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무슨 배상 가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한국은 5억 불 줬잖아요. 그때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는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 수상하고 사인하고 돈 줬잖아요. 다른 나라에 하지 않은 거를 우리는 한국에 두 번의 도움을 줬고 이걸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일본 사람 대다수는. 근데 한국은 아니다. 계속 사과하라. 한일국교 정상에도 돈을 준 거는 사과한 거랑 마찬가지다. 그 속에 들어있다. 일일이 다 그걸 사과하고 그건 아니다. 일본 사람들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 내놔라. 지금 어떻게 해라. 계속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이렇고 이거는 납득할 수 없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아끼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맞는 얘기인지 일본 사람들의 전체 의견인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일본 사람들의 대다수가 한국을 싫어해서가 아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박근혜나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수상하고 사인을 했으면 그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무효하고 돈 가져가라. 아니다. 그럼 과거의 세계의 국가대표들이 협약하면 그게 공인된 약속인데 그걸 안 지킨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 우리가 지금 동남아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오상같이 이런 걸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발전한 나라는 세계 한국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할 때 한국의 GDP가 일본의
29분의 1이었다. 근데 2028년도로 보니까 일본의 3분의 1까지 우리가 따라붙었다. 그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일협정 끝나고 나서 박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또 얘기를 했어요. 밝혀둘 말이 있다. 우리와 그대들 간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손잡게 된 것은 다행이다. 과거 일본 제과의 책임이 오늘 일본 국민들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너들 아버지 할아버지가 잘못한 걸 너들이 잘못했다고 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국교 정상화의 이 순간에 심통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지나간 날의 원한을 억지로 누고 다시 손잡는 한국 국민들의 이 심정을 단순하게 보아넘기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그대들의 한국 국민에 대한 자세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은 역시 믿을 수 없는 국민이라는 감정이 우리 한국인들 가슴에 다시 싹 트면 이번에 체결된 재협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본한테 일본 국민들이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자, 저는 객관적으로 그 시대를 살아온 지금까지 6.25 전쟁이 나서 오늘까지 저는 역사의 증인입니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감사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석학들을 다 긁어모았잖아요. 과학기술원을, 과학원을 창설했잖아요. 고국을 위해서 해달라, 노력해달라. 그게 첫 번째 시도고, 두 번째는 과학 입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문계 위주로 각 대학의 대한민국 대학이 인문 과목 위주로 돼 있었어요. 왜? 다 고시하고 한검 다 해주고 그런 데만 권력에 집중하는 경우가 아니다. 자연계 학과를 대폭 늘리고 장학금을 거기다 주고 국비장학생 지원도 그리고 각 대학의 영재들을 모아서 미국에 선진국에 유학을 시켰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데는 이 박정희 대통령의 과학의 이 영역을 넓히면서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길렀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다. 일본의 역사를 보면은 명치유신하면서 일본이 일본 전역에서 수재 500명을 모아서 미국 유학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일본의 급작스러운 발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과학 영재를 박 대통령이 길러서 한국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데 역할을 했다. 그거는 저는 존경합니다. 그 위에 어느 대통령이 없습니다. 제가 농촌진흥청에 근무할 때 벼 신품종 IR 667 같은 거 개발할 때 연초에 농촌진흥청을 대통령이 연두 순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어느 나가서 사계절 6종 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겨울에도 배가 패고 익는 걸 보고 1월에 와가지고 연구진들이 수고 많았다. 그리고 5억을 딱 주고 가면서 이거는 지도직 공무원들이 아니고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는 연구직 공무원들의 자녀 학자금을 써라. 이렇게 놓고 갔어요. 그 얘기 아마 박 대통령이 그거 주고 나서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연구진에게 돈 줬다 소리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품종 엄청나게 많이 배반해 보잖아요. 자, 여하튼 오늘의 이렇게 지금 한국이 발전하는 데는 그때의 박정희 대통령의 과학 연계를 늘리겠다는 그런 노력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병철 같은 분이 사실 일본에 가서 수온이나 뭐 도시바나 일본에
올림픽을 치르면서 전자제품을 또 세계에 엄청난 시장을 했잖아요. 이병철 씨가 가서 라디오 공장, 뭐 TV 공장 업계 경무를 보면서 기술 도입해서 삼성이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대 말씀드렸지만 김주영 씨가 맨손으로 여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김주영 씨가 뭐라 그랬어요? 밑에 사람들이 회장님 그거 어렵습니다. 그거 무슨 야 어렵지 않은 게 아니죠. 그거 안 됩니다. 너 해봤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주영, 이병철, 김주영, 그 다음에 김우중 씨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세계를 누빈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비행기에도 자고 호텔에 가도 자고 그런 적이 없어요. 밤에 비행기에도 잠에도 이동했어요. 밥도 제때 못 먹고 김우중이 폴란드 가보세요. 헝가리 가보세요. 페루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헝가리에서 생산한 티코가 6사람, 7사람인데 고대 도시기 때문에 길이 좁아요. 거기에 택시로 6사람, 7사람이 거기 타고 다녀요. 티코가. 제가 현장에 가서 봤어요. 2005년도에. 그러니까 김우중이라는 사람이 헝가리 가서 자동차 공장을 차려가지고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포항제철 세운 박태준 씨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포항제철을 세우다가 실패하면 우리 모두는 우양무에서 바다에 뛰어들어도 다 죽을 각오로 하고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진 해양원이나 칼이나 조종훈 씨 같은 사람, 또 LG의 구장경 회장 같은 사람, 쌍용 국제, 이런, 그러니까 이런 기업가들이 도전하고 모험하고 분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기간 산업을 일으켜서 오늘의 한국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한국 경제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느냐? 이건 여러분 신문 뭐 다 보고 방송에 보셨으니까 7월 24일에 지나간 7월 24일에 세계적인 경제지 포천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습니다. 2018년도 말을 매출을 기준해서 세계 500대 기업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그 제목이 그 잡지의 타이틀이 뭐라고 나오느냐? It's China World. 중국 세상이다. 그 책의 제목이 중국 세상이다. 왜 그랬느냐? 500대 기업에 대만을 포함해서 중국 기업이 129개입니다. 미국이 얼마냐? 121개예요. 8개 중국계 500대 기업이 중국 기업이 미국을 앞지르고 최초로 8개가 더 많은 129개로 됐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엄청난 세계 경제를 저항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2018년에 중국은 500대 기업에 8개가 늘어나고 미국은 5개가 줄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국의 슈퍼파워를 장악하고자 한다.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근데 500대 기업에 일본은 몇 개 들어있느냐? 52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몇 개냐? 16개 들어있어요. 52개 대 16개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깨를 마주대고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개품 잡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삼성이 500대 기업이 15번째 들어있어요. 예? 삼성이. 여러분 깜짝 놀라죠? 삼성이 500대 기업에 15번째 들어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73위가 SK예요. 94위가 현대차, 171위가 포스코예요. 롯데 여기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뭐야 그러냐?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에 엄청난 문제가 한국에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이 문제, 이게 간다는 게 아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까지는 한국의 기술을 따라왔는데 아니라니까. 지금 벌써 일부분에는 한국을 추월했어요. 추월했다고 벌써. 그랬는데 지금 첨단 부분에서 중국이 한국을 앞질렀다는 이게 굉장한 이게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강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일본이 고도화된 소재나 장비 수출 규제로 한국의 추격을 제공을 걸었다. 근데 한국 수출은 8개월째 연속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어요. 2년간 29.1%나 되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법인세를 세계는 다 감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법인세율을 반대로 세계와 달리 최고 25%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법인세를 회사가 잘 때도 개인 소득세 높이고 또 법인세를 세금을 많이 걷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그 얘기 들으셨죠? 베트남의 삼성이 10만 명 이상 되는 공장을 지었다. LG가 지었다. 효성이 나갔다. 그러니까 법인세 비율이 높아지니까 국내 투자를 기피하는 거예요.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금년 1분기에 3월까지의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44.9%가 늘어나서 사상 최대로 국내 기업이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7월 29일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일본 수입물품 중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 차지하는 게 48개 품목이고 금액으로 얼마냐? 3천억 원이고 50% 이상은 253개, 특히 광물성 생산품이 97.3%다. 차량, 항공기, 선박, 수송기, 기계류, 전기기기의 부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에서 이 부품을 안 주면 생산을 중단해야 되고 생산이 중단되면 수출을 못하는 거예요. 삼성의 경우 반도체 70% 마이너스, 스마트폰 40% 적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15번째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반도체 한 짝 날개가 꺾이고 또 핸드폰 한 짝 날개 두 날개가 꺾이고 있다. 삼성이 망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데 사람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여기 신내놨어요. 우리가 일본 담배 안 피우고 맥주 안 먹고 일본 물건 안 팔고 안 먹고 안 사고 안 가고, 그런데 결과는 뭐냐? 우리가 일본 걸 팔아주는 것보다 일본이 한국을 팔아주는 게 2배라는 거예요. 이거를 숙명여대 신세돈이라고 하는 교수가 발표했어요. 누가 손해냐? 한국이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하는데 일본도 우리도 한국과 안 써. 그러면 더블로 우리가 손해를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나간 8월 15일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인관정 협의회에서 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뭐라고 하면 지금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 52시간제를 보완할 탄력 근로 시간을 개선한 또 신성장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등 투자비 지원, 원격 의료 허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경제장관, 전직 장관이 돈 안 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규제를 풀면 기업이 알아서 움직이고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우리는 강 건너 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25년 만에 중국의 환율 조작국이다.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유한화 절상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환율을 유엔을 인상하는 정책으로 역공을 폈어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무역 분쟁이 아니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자고 달래드는 것이다. 미국의 기사들 신문에 다 그렇게 썼어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세계 GDP의 40%를 가진 두 나라의 관세 포문을 열자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인하하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양국의 이 전쟁은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생존 게임이다. 이 전쟁은 결국 무역과 제조, 경쟁을 넘어서 단순히 지금 하고 있는 무역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정보통신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헬스, 4차 산업의 핵심이 되는 것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느냐 하는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그럼 싸우거나 말거나 괜찮느냐? 아니다 이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국 경제는 OECD 32개국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금년은 제일 꼴찌로 떨어졌습니다. 수출, 투자, 고용이 최악의 상태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총소득의 수출이 87%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서 수출 제의주의를 부르짖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수출이 안 되면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신용평가기관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전쟁의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나라는 한국하고 멕시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강 건너 물이 아니다. 뭐가 왜 그러냐? 이게 수출이 감소될 때에는 증권이 하락하고 해외 자본이 이탈되고 해외 이주지역 증가로 돼서 미중 경제 전쟁이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한국이 새우로 등이 터졌을 때 살아남겠느냐? 심각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빨리 해소가 돼야 우리가 87% 국민 소득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을 제외해야 우리 경기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귀 넘어 들어서는 안 되는 게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WTO 개발도상국에 주던 혜택을 줄이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는 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은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혜택을,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농산물이 들어올 때는 고관세를 물어야 돼요. 세금을 엄청나게 물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1년에 농민들에게 보조 주는 게 111조를 지금 연간 11조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관세 농산물 수입할 때 관세를 높이 매기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혜택이나 빠면은. 그러면 싸구려 관세로 막 물밑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한국의 농업 경쟁력이 있겠느냐? 피해는 농민들이 본다. 다음에 11조 원이라고 하는 농민 보조금을 얼마나 깎을런지 얼마나 영향을 줄런지 모르지만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여기서 개발도상국 혜택에서 그걸 없애게 되면 보조를 거의 다 깎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의 이 선언이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의 무역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한국이 새우등 터지지 않겠느냐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미국의 대정책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정책에 고립주의하고 계획주의 두 개를 지금 써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립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의 안보에 직접 관련이 없으면 동맹을 맺거나 무기를 지원해 주거나 공군이나 해군 죽든지 말든지 내비두는 거야. 그게 고립주의예요. 근데 계획주의는 뭐냐? 자기 나라에 직접 관련이 안보에 관련이 없어도 한국과 동맹을 맺고 전쟁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계획주의에는 그러니까 1823년에 미국이 고립주의를 선택했는데 1941년에 일본이 진주만 습격을 받아서 계획주의로 미국이 바꿨어요. 근데 계획주의에는 영내 균형 발전과 균형 전략과 역의 균형 전략 두 가지를 나눠요. 해당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럴 때 미군이 가서 직접 주도해서 지원을 해주고 전쟁을 감당해내는 게 그거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그거는 영내 균형 전략이라고 합니다. 역의 균형 전략이라는 건 뭐냐? 미군이 거기 참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도는 안 합니다. 강 건너서 멀리서 보면서 외교적으로 풀거나 아니면은 해군이나 공군을 이용해서 간접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지금은 다시 역의 균형 전략으로 그러니까 육해공군 또는 원거리서 밖에서 전쟁하는 현장에 그 나라에 껴들지 않는다니까요.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하해를 붙이거나 근데 공군이나 해군을 동원해서 간접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역의 균형 전략으로 지금 미국이 가고 있다.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1950년에 그때 미국은 유럽의 국방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유라시아서부터 일본, 필리핀을 경유하는 그때 국무장관을 에치슨 라인이라는 걸 선포했어요. 1950년 초에. 그러니까 스탈린이나 소련 스탈린이나 김일성의 볼체기는 미국 방위선에 한국이 빠졌네? 예, 가자. 그러면 미군이 참전 안 할 거야. 자기네들 방위선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6월 25일에 쳐내려온 거예요. 근데 6월 27일에 일본에 있던 극동사령부 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비행기를 타고 수원 근교를 시찰해 보니까 남한 군인이 대항을 못하고 밀리는 거예요. 북한의 김하병, 탱크 부대, 상밀군 내려오는데 한국군이 적절을 못해.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일본에 들어와서 트루만 대통령한테 보고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한국 이대로 내버리면 그냥 북한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럼 극동사령관이
자격으로서 한국전에 2차 대전 경험이 있는 일본의 주둔군이 한국전선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내가다가 한국에 가면 무기가 없습니다. 극동사령부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전부 가지고 참전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러다 미군이 참전해서 유엔군이 들어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요.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됐습니다. 휴전이 되니까 어떻게 되세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은 발을 빼는 거예요. 에치슨 난이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미군 철수하고 방어선이 유라시아, 일본, 필리핀이니까 한국 제대해서 이제 불은 껐으면 가겠다. 그래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보, 무슨 소리야? 당신들이 가면 다시 소련하고 북한이 또 점령해 올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미군이 흘린 피, 한국군이 흘린 피, 유엔군이 흘린 피는 다 헛된다.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렸느냐? 아니다. 한국을 지켜주려면 확실하게 지켜달라.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미국에 제의해서 한국에 유사시 어떤 게 발생했을 때는 미군이 자동적으로 한국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업적을 우리는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이승만이 그 새끼 뭐 지금 뭐 그런데 잘하고 못한 건 못한 거야.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미국과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이 주둔한 거야. 그러니까 그 후에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덕분이다. 방위 조약을 미국과 맺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일이 1969년에 그때에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가지고 닉슨이 베트남에 참전했는데 안 한다 이죠. 그런데 참전을 안 하겠다. 그럼 베트남도 버리고 대만도 버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동두천에 주둔했던 미 7사단 빼갔습니다. 닉슨 물러나면 카터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포드가 들어왔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미군 주둔을 다 빼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그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올 때는 너들 발로 걸어왔지만 갈 때는 너들 마음대로 못 나가. 좋아! 너들이 간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핵무기 개발할 거야. 핵무기 개발하겠다. 그리고 자주국방하겠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대동연구단지에서 핵무기 개발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신형무기를 우리가 계속 사줬는데 안 사줘 임마.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거야. 하여튼 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못 뺀 거야. 카터나 포드가 발을 못 빼고, 그러면 박 대통령이 제안한 게 뭐냐? 한미 연합사령부를 창설하자. 그래서 아니 한국군과 미군이 같은 사령부를 하는데 미군이 어떻게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잖아요. 박 대통령이 이때 결단을 내려지 않았다면은 미군 빼나갔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 거냐? 그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합니다. 한국의 지상군 배치를 하지 않고 먼저 얘기한 대로 외교적이나 또는 해군력이나 공군력을
통해서 지원하는 소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그 나라에 주둔해 있는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그 비용을 다 내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금년에 미군이 얘기한 게 뭐 있어요? 밝혔잖아요, 작년부터. 1년마다 협상하자. 1조 원 내라. 올해 주잖아요. 미국한테 1조 원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협약을 해서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들의 비용을 한국이 다 물어.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은 세계 각국에 700개의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군이 18만 명이 주둔해 있어요. 요거를 미군 주둔 기지를 연차적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18만 명의 미군도 주둔하는 미군 수도 줄이겠다. 이게 트럼프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의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대립했던 그게 없어졌어요. 동서냉전의 시대가 갔잖아요. 두 번째, 또 세계 질서로 어지럽게 하는 놈들을 그러면 너 안 돼. 세계 질서를 깨는 놈들 한 대 막아야 돼.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이 지금 주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타치하고 경찰력을 행사했던 그게 없어졌다. 또 동서양의 냉전 시대가 갔다. 그 다음에는 에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유 생산국에 목이 메어가지고 전부 거기에 그랬잖아요. 왜? 그게 생산 동력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원자력 발전소가 독일도 지금 원자력 발전도 안 한다고 했다 지금 물어갔잖아요. 원자력 발전에서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고 자국에 쓸 전기 에너지를 다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중동의 산유국에게 그냥 선금 주고 기름 사고 절절매는 그 시대가 갔다. 에너지가 지금 한데 목매던 시대가 갔다. 그러니까 미국이 할 일이 없다. 왜 거기다 돈 쏟아붓느냐? 미국 국민들의 비난이 높아지니까 그럼 발 뛸게, 손 뺄게. 그런 식으로 미국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북한이 지금까지 6.25 전쟁 후에 계속 누린 게 뭐예요? 주한미군 철저해라. 미국과 평화협정 맺자. 근데 미군이 빠져나가면 한국의 안보가 안전할까?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까짓 거 뭐 괜찮어. 괜찮아? 생각해보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한미군이 나갔을 때 앞에도 제가 김일성의 각근 전략이라고 김일성과 69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노리는 건 일본의 끈을 끊든지 각근을 끊든지 미국의 끈을 끊으면 한국 남조선이라고 하는 가선 날러간다. 그때가 거저먹을 수 있는 시기야. 김정은이 김일성도 오늘까지 남침을 하겠다는 거기는 변화가 없어요. 김정은이가 언제 남북한 평화하자고 그랬어요? 김정은이가 얘기한 적 있어요? 제가 하나 지금 외국의 예를 몇 가지 제가 들고 있습니다. 제가 4월 달에 폴란드 갔습니다. 왜 갔느냐? 세계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에 자치단체장이 세계 한 400명을 불러놓고 일주일 동안 이 나라에는 이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여기는 어떻게 잘못 관리해서 거기서 제외됐나, 여러 가지 그거를 세계적인 그 전문가들이 와서 발표하고 질문받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난 폴란드라는 나라가
별 볼 일 없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왜? 그 전에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된 게 92년 동안 됐는데 헝가리하고 폴란드 다 공산주의에서 엉망진창인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 옛날의 생각을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야, 잘 살아요. 도로에 휘산 조각이 없어요. 그 강이 시내 복판을 흐르는 강에 휴지 조각 하나 없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폴란드가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오스트리아한테 18세기 후반에 점령을 당해서 123년간 나라가 없어졌어요. 폴란드가. 우리 36년 지배받았어요. 이 사람들 123년간 지배받았어요. 그래서 1918년에 11월 1일에 독립을 찾았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독일이 여기를 제일 먼저 쳐들어와서 독일군이 폴란드 인구의 5분의 1,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600만 명. 생각해 보세요. 네? 600만 명. 123년간 지배당했는데 겨우 독립한 지 몇 안 됐는데 여기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독일이 침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독일은 왼수 나라예요. 근데 1989년에 공산주의였다가 민주주의로 자유선거를 통해서 90년 12월에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됐어요. 바엔사라고 하는 노동운동한 사람이 총선에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폴란드가 1992년부터 지금까지 작년까지 평균 4.2%의 경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 교민이 얘기를 하는데 야, 제가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92년에 독립한 나라가 이렇게 잘 딸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일한테 인마 돈 내놔 보상해?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 신문에고 가끔 얘기가 나면 일본 애들이 한국을 향해서 자다가 장고대하듯이 독도는 우리 땅이요. 근데 독도가 일본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끔 술 취한 놈마들 독일한테부터 보상 받아야 되잖아. 혼자 미친놈 취급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론이나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독일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유럽이 2017년도에 유럽연합이 2.4% 성장하고 2018년 1.9% 경제 성장했는데 폴란드는 2017년에 4.8%, 5.1% 18년에 승승장구했어요. 그래? 왜 그러냐?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근데 독일이 폴란드에 6,000개의 공장을 지었어요. 폴란드인이 거기 30만 명이 취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의 독일한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600만 명이 5분의 인구의 5분의 1이 학살을 당했는데 원한을 풀면 지금 독일놈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도 독일을 욕하지 않는 거예요. 왜? 힘이 없는 놈이 독일한테 계속 앙알거리고 보태봐야 어린애가 어른한테 발길로 한번 참 싸대냐면 나가 떨어지는 그런 꼴이라면 그런 무식한 짓을 안 한다. 폴란드 사람들은 그런 내가 물었어요. 야, 이 국민들이 종교가 뭐냐 그러니까 90%가 천주교 신자예요. 아하, 이게 종교의 힘이구나. 적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종교의 힘으로 독일에 대한 감정을 스스로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독일은 미안하고 그러니까 계속 더 지원해 줄 거예요. 앙알거리고 계속 하면
독일이 또 진입할 수 있잖아요. 아닌 거야. 두 나라가 평화롭게 잘 사는 거야. 폴란드 사람들이 독일 와서 공장 큰 게 들어오면 아이 고맙다고 그러고 친절. 근데 폴란드의 연간 수출의 26%를 독일에 수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교민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대단한 나라입니다. 폴란드 사람들이 인내심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독일하고 붙어봐야 덕대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언젠가 슬픈 역사는 기억은 하되 오늘 그걸 해서 우리가 발목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과거 사는 외교 안보 이슈로 독일을 비판하지 않고 극한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독일 국민들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교민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폴란드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더 많은 독일이 폴란드에 투자를 해서 폴란드가 국부를 하고 더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게 이 사람들의 희망이에요. 과거의 원한을 가지고 씹고 껌만 씹으면 다 씹고 나면은 쓰잖아요. 그런 짓 안 한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지금 과거의 슬픈 역사를 기억하되 오늘을 그걸로 해서 불편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 교민이라고 그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러시아하고 핀란드가 있어요. 이번에 고등학교 학생들 해마다 제가 핀란드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데려가는데 이번에 핀란드와 우리가 학생 교류가 협약이 내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합니까? 2022년까지 교류를 연장했고 대추 축제 때 핀란드 우리가 협약을 맺고는 아카디아 고등학교 학생들이 20명이 대추 축제에 참가하도록 그럼 매년 한국 각 공군 학생들이 가고 매년 거기 학생들이 오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기로. 그런데 올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지금 먼저 한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하튼 목표로 금년에 대추 축제 때 오는 걸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장이 바뀌어서 올해 교장하고 가서 만나고 그랬는데 여하튼 러시아와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1939년에 러시아가 여기를 쳐들어왔어요. 핀란드를. 근데 겨울 1차 러시아 침공 때는 겨울 전쟁에서는 핀란드가 이겼어요. 근데 여름 2차 러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졌어요. 그래서 핀란드 국토의 12분의 1을 줬고 5만 명이 그때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의 그 피해를 보상해달라. 그래서 핀란드가 보상까지 해줬어요. 러시아에. 근데 러시아가 100년 동안 핀란드를 지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지배할 때에 지금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 중앙광장에 가면 그때 러시아가 100년 동안 핀란드를 지배할 때에 황제,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2세의 동상이 그 광장에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왜 저걸 안 때려 부시느냐? 한국 사람은 그걸 때려 부셔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총리 91년부터 95년까지 총리를 지낸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아니, 때려부시면 금방은 속이 시원하겠지요. 그 바보짓이다 이겨. 러시아가 우리보다 힘이 더 센데 지금 때려부시면 러시아 사람들에게 핀란드에 대한 감정을 나쁘게 그게 있다고 해서 뭐 갈아붙이는 거 있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교훈으로 삼고 있다. 100년 동안에 저 자식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서 100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우리가 또 지배받으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국민들이 각성하고 화합하고 이래서 국력을 기르자는 걸 국민 각자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한 번씩 새겨보는 교훈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야,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승질 나는 대로 삭대려 부시고 폐제 부르고 감정적인 대응은 무식한 놈들이 하는 거야. 미개한 나라가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야, 핀란드가 세계적인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구나 그랬는데, 핀란드가 사실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1981년에 거기는 대통령 임기가 6년입니다. 깨꼬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65세로 81년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 전까지 핀란드는 오합지졸이었어요. 네가 키가 더 크냐 내가 키가 더 크냐 싸움하고. 근데 이 깨꼬넨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통이 크고 외교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러시아한테 계속 국내적으로 불안하고 정당이 여러 개 생겨서 대가리 터지게 싸우고 러시아가 알기로 무식해 하는 거야.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근데 이 깨꼬넨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6년까지 만 25년간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근데 후보자가 있어요. 나오는데 10놈이 나오던 5놈이나 국민들이 깨꼬니 또 와야 돼. 깨꼬넨이. 그래서 90세에 2006년에 건강이 안 좋아서 다시 사퇴했습니다. 그때까지 만 25년간 하면서 국민들이 단합하게 만들었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러시아에 가서 통이 크니까 애교를 아주 러시아 사람, 러시아 수산이고 이 사람들 다 춤을 노는 거야. 아주. 근데 이 사람이 깨꼬넨이 확실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고위층이 야, 저렇게 임기 마치고 가면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핀란드를 위해서 저런 강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 야,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 내 조국에 대해서 저런 사람이 어딨냐. 나이가 90인데. 예? 그래서 러시아랑 아무 러시아가 손톱딱 딱 해. 얘들 괴롭히지 않고 핀란드를. 그 사이에 세계적인 복지국가로 핀란드가 등단한 겁니다. 그리고 스웨덴이 핀란드를 600년간 지배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스웨덴이 600년간 핀란드를 말아먹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형제처럼 지내가요. 스웨덴 도와주고 스웨덴이 핀란드 도와주고. 언제 국민들 감정이 과거에 600년 치료는 다 잊어먹었다. 없다 이거야. 과거는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오늘 거기에 얽매여 탈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9년 되면 러시아가 스웨덴이든 핀란드를 먹을 것이다. 공동 대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주 형제처럼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가서 그 아카디아 고등학교 우리 자매들을 맺는데 이사장이 그 핀란드의 그 상당한 무적인사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이거 깨꼬넨 대통령 밑에서 91년까지 해서 1992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수상을 지낸 에스포 아우라고 하는 사람을 저를 만나게 2시간 저랑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러시아에 대한 핀란드 국민들의 정서가 어떠냐 제가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현재는 미래로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하다. 과거가 슬펐는데 현재까지 슬프면 미래는 더 슬프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과거의 러시아와 현재 계속해 싸우려면 어깨에 드는
어떻게 되는 결과가 있겠느냐. 붙어봐야 아니다. 이게. 그러면서 양국이 오늘 평화롭게 지내면 미래의 평화도 보장될 것으로 본다. 오늘 응어른거리면 현재도 불안하지만 미래도 언젠가는 다시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할 수 있다. 힘이 센데 근데 평화를 지금 지내면 영원히 평화가 지속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러시아를 이기려면은 참고 극복하는 데서 러시아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우리가 더 강한 러시아를 이기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통역을 통해서 기록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거기서 약속한 건 이번에 9월 24일에 매일경제에서 세계 지식 포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초청연사로 주제 발표로 이 사람이 아우가 거기 들어있어요. 9월 24일에 신라 호텔에서 하는데 제가 보훈에 와달라 그러니까 9월 22일에 보훈에 와서 23일에 온 졸라보고 오후에 신라 호텔에 가는 걸로 일단 그랬는데 이제 정식적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는지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냥 연락이 올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오면은 공중 공무원들에게 특강을 해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사는 나라, 어떻게 더 세계적인 국제국가가 됐는가 한번 한국 우리 공무원들에게 공부만을 하려고 그게 제가 부탁을 했는데 메일을 주고받는데 어떻게 됐는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건 일본 사람이 모두가 전부가 나쁜 놈들이다. 이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 같아서는 아베가 극우파를 해서 정치적인 걸로 해서 이용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데 저는 일본에 가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본에. 예? 그리고 한국이 발전하면서 60만의 제1동포들이 전부 지금 과거에는 65년 전은 북한이 3분의 1을 지지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다 남한을 지지합니다. 한국을 지지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 가서 안중근 숙모회가 조직돼 있어요. 한국 사람의 안중근 의사를 이렇게 그거 수십 배요. 얼마나 열렬한지 몰라. 그 재판정에서 일본인 검사와 일본인 판사가 안중근 의사를 사형에 처해라 이거 한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 안중근 의사가 죽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유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이게 안중근의 유품이다.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있었다. 한번 언제 알아보자. 일본에 있는 안중근 숙모회가 엄청납니다. 한국 사람보다 더 열렬히 안중근을 좋아하고 이걸 보고서 지금 일본에서 아베를 규탄하는 게 지금 데모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 사람을 나쁘다고 매도하는 건 난 내 생각은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거보다 아베를 규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언젠가는 아베는 국민들에게 지가 정치적인 야욕을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언젠가는 지탄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일본이 아무리 한국을 지랄하고 악을 써도 한국 사람이 일본을 아무리 미워하고 숙명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이사 가서 이웃 들어오면 보따리 따서 이사 가면 돼요. 한국 사람이 이사 갈 때 있어요? 한반도 떠가지고 갈 거예요? 일본이 다른 데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숙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이웃에 과거는 역사는 아프지만 현재 서로 돕고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도 이웃나라로서 서로 돕고 사는 게 그게 현명한 방법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이웃이 여기 왔어도 인정해줘야 돼. 설득하고. 그렇잖아요. 자. 지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때나요. 트럼프가 정말 한국을 사랑한다면 뭐라 그래? 왜? 동해바다로 쏘니까 안 잡서. 괜찮아. 미국 가지고 쏘는 거 아니야. 양반 괜찮지는 네가 괜찮지만 남한 사람들 가는 소리는데 쏘던 거 어떤 일이 말 안 듣고 좋아 방향만 돌려서 몽골에 떨어지면 어떡할게요. 서울에 떨어지면 어떡할게요. 대구에 떨어지면 어떡할게요. 김정은이 맘먹게 가져서 밑에는 에이씨 나만 제가 아니 동해바다는 각도만 돌리면 남한에 떨어지는 제 말 틀려요? 맞아요. 근데 트럼프는 뭐요? 한국을 아끼는 사람이요? 뭔데 괜찮대? 뭐가 괜찮아? 미국은 감히 미국을 향해서 못 쏠 거야. 그건 한국 사람도 알아. 미국이랑 북한이 붙어가지고 깨구리 펴질 텐데 그게 동해로 쏘는 게 걔들은 남한으로 생각하고 쏘는 건데 괜찮아. 야 이놈이 딩해도 난 그래. 트럼프가 저게 아베나 똑같은 놈이야. 정신 나간 놈이지. 한국 사람들이 네 말을 믿어주겠느냐? 나같이 유교를 겪은 장본인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휴전에서 오는 것이 한미일 방위 체제로 삼각 방위 체제를 유지하는데 일본이 저렇게 빠져나갈 때 어떻게 될까? 그리고 고대 얘기했듯이 미군이 철수를 한다고 그러면 옛날에 에치슨 독트린이 다시 돌아갈 때에 어떻게 될까? 그게 오늘 한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이 거기서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나 박덕흠 의원한테 내가 그랬어요. 주장해! 뭐라고? 우리 핵무기 개발해야 된다고. 핵무기 현실적으로 미국이 개발 못하게 해. 근데 미국을 압박해야지. 우리는 핵무기 개발해야 된다. 우리가 핵무기 쥐는 것이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제압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 우리가 박 대통령이 그때 카나다 핵무기를 개발했으면 일본보다 먼저 핵무기 개발했으면 지금 신경 없을 거예요. 미군 빠져나가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못하게 하면서 미군 주둔 비용은 얼마? 1조 내. 금년에 흥령인데 1조 2천억 내. 내년에 2조 내. 그러면 한국은 공이냐?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개발할 것 뻔히 모르지만 국회의원들이 계속 정부 앞에서 한국의 국회에서 핵무기를 우리도 개발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사람들, 미국의 정치를 맡고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자꾸 빠져나가서 700개 기지에 18만 명 다 빠져나가가지고 보따리 싸서 이러면 이건 아니다. 자, 여하튼 우리가 지금 이제 국내에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감정적인 대응이 제가 문청 직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성공하는 사람,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 통이 큰 놈이다. 통이 큰 놈이 지도자가 되고 큰 인물이지. 그릇이 크면 그 안에 쫌새들이 100명 1000개가 다 들어가잖아요. 통이 커야 돼. 지도자는 통이 커야 된다. 두 번째,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무섭다. 제일 무서운 게 군청주군인데 첫 번째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통이 큰 인간이다. 두 번째,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다. 책 속에 모든 진리가 책 속에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 공부를 늘 많이 하는 사람. 세 번째 위대한 사람, 무서운 사람은 뭐냐?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 잘나지도 못하게 잘난 척하고 우물한 개구리도 헤엄치며 까꾸로 받자. 아니야. 겸손한 사람은 예의 바르고 통찰력이 있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도를 닦는 사람이에요. 도 닦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잖아요. 열불 안 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즉흥적으로 그건 아메바적인 1차 동물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렇게 늘 작은 거에도 감사하면서 나도 남한테 뭐를 감사하냐 할 수는 없을까. 겸손하면서 도를 닦는 수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무섭다. 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다. 주먹이 세서 무슨 뭐 권력에도 그게 무서운 게 아니다. 군청주원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오늘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가 내년에 이제 만 80인데 그런데 저도 이제 살 날이 45년밖에 안 남았어요. 왜 웃어? 정말 거짓말인지 아는가 보네. 125살 그 이상은 나 안 살라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반드시 갑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고, 어떤 사람은 돌진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5달, 10달, 죽고 싶은 대로 죽어. 어떤 사람은 100살에 죽고, 어떤 사람은. 근데 지금까지 최고령으로 사는 사람이 121살, 필리핀의 할머니였어요. 121살, 163일인가 살고 죽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람 기록을 깨려고 지금 하는데, 여하튼, 이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본군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우리 이장님들이 중심을 잡고 내 마을, 우리 면, 본군을 어떤 마을, 어떤 면, 어떤 본으로 갖고 갈 것인가, 그 여러분들의 각오가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합니다. 저도 변함없이 초지일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끌어안아서 낯설고 물서른 데 와서 정부 치고 산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여기서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잘 몰라요. 그래서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용해서 이해를 해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 사귀고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고원에 오시는 분들이 뿌리를 여기다 내리고 떠나지 않고 여기 살 수 있도록 생각해 보세요. 40, 50, 60대에서 여기다 뿌리 내리겠다고 왔다가 보따리 싸가지고 다른 데로 떠나는 그 심정이 어떨까. 그렇잖아요. 부탁합니다. 이장님들이 공군 발전 위해서 내가 중심체라는 자긍심 가지고 해주시고 귀농 귀촌하신 분들, 그리고 작은 민원을 이렇게 크게 확대하지 말고 연장이랑 상의하고 군의 해당과 군수랑 상의해서 저는 언제나 제가 이제 옷 벗을 날이 자꾸 가까워져요. 며칠 안 남았어요. 따져보니까 3년이면 얼마요? 따져보니까 1000날도 안 남았어. 이제 900몇 날 남았어. 그럼 마무리 제가 잘하고 지금 힘든 건 내가 다 해놓겠다.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다. 다음 군수는 소프트적인, 하드적인 거는 중앙에 돈 따고 힘들고 욕먹는 거 내가 다 하고 가겠다. 다음 군수는 아침에 출근했다 8시 때냐면 집에 갈 수 있게 편안하게
이렇게 잘 모시게 하려고. 그래, 군수하려고 여러 사람 나올 거 아니에요. 정사경이 마냥 중앙에 굽신거리고 100억, 200억, 300억 따른 그냥 노다지 쫓아다니고, 잘해도 잘한다는 사람보다는 못한다고 지지고 볶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다 웃음으로 새겨야 돼요. 때가 가면 정상혁이가 12년 3선 마무리하고 떠나가면 그때는 쑥떡을 주던 개새끼라고 하던 좋다 이겨 다 감수한다. 그전에는 양심에 어긋나게 안 한다. 소신 가지고 초지일관 확실하게 한다. 누가 매라본다고 해서 이러쿵저러쿵 거기에 안 넘어갑니다. 입만 맞춰서 그런 분수 그 별건 일 없어요. 주관이 뚜렷하고 내가 이 지역 발전에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여야죠.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잘 나가는 도시 울산에 오셔서 또 이 배에서 울산의 남구청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시는데, 오늘 이따가 김진규 구청장님하고 김동혁 의장님 오실 거예요. 그럼 큰 박수로 감사의 표시하고 오늘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합니다. 만리장성이 천만리 만리장성을 쌓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